나는 1947년 추석 며칠 후 가을날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은 충청남도 서해안 가까운 들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크지는 않았지만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사방을 두른 야트막한 산들은 사계절마다 서로 다른 빛깔로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한꺼번에 피어나 마을 어귀를 물들였고 연초록도 저마다의 빛깔과 질감이 있어 나뭇가지와 들녘을 화사하게 덮어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누나들을 비롯한 마을 아낙네들은 저마다 산으로 들러다니며 냉이며 쑥, 고사리, 미나리, 엄나무순, 두릅 등 눈에 띄는 대로 채취해 나물죽을 쓰거나 무쳐서 반찬으로 올리곤 했습니다. 여름이면 농가 개울가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와 나무 등걸마다 들러붙은 매미 울음을 귀가 멍멍하도록 들으며 벼들 사이 자라난 피를 뽑고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 어둠이 아직 짙은 새벽부터 일어나 밭에 억척스럽게 자라나는 풀들을 뽑았습니다. 형 2명, 누나 2명이 있었고 내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1명씩 있는 7남매 중 5째였던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나이였음에도 유독 부지런해서 어머니가 일어나는 기척에 함께 일어나 밭으로 따라 나가곤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 밭일을 돕고 학교로 향하는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온 들판이 노랗게 풍요로워집니다. 무거워 고개를 숙인 벼들 사이로 바람이 스치면 금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면 저리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싶도록 저절로 눈이 감겨 황홀감에 젖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논뚝길을 걸으며 작은 손을 펼치면 영그러오른 벼들이 손가락들을 간지렸습니다. 우리 7남매는 부지런히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논으로, 밭으로, 산으로 다니며 벼를 수확하고 배추며 물을 뽑아들이고 나뭇가지나 낙엽을 긁어다 부엌 아궁이 맞은편 헛간에 쌓아두었습니다. 가을비가 지나면 산에 올라 떨어진 방과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밤은 제사상에 올려질 것이고 도토리는 떫은 물을 여러 번 우려내어 묵을 쓰면 우리 가족이 몇 번쯤의 끼니를 해결할 식량이 되어 주었습니다. 초겨울이 되어 더 이상 수확할 작물이 없어지면 남자들은 잎이 떨어진 칡넝쿨을 걷어내고 삽이며 곡괭이를 이용해 칡을 캤습니다. 그렇게 캐낸 칡들은 장에 내다 팔기도 했지만 역시나 짓지어서 전분을 우려내어 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7남매와 부모님, 할머니까지 10명이나 되는 가족의 끼니는 무엇으로라도 챙겨야 했기에 썩어가는 감자 한 알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독에 넣어두었다가 밑바닥에 하얗게 가라앉은 전분을 긁어 모아 수제비를 끓이는데 보태거나 감자떡을 빚어 먹기도 했습니다. 늦가을 수확한 무에서 잘라낸 무청은 새끼로 꼬아 초가지붕 아래 걸어두었다가 된장을 살짝 풀어넣고 잡곡 한두 줌쯤 집어넣어 끓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시래기죽이 되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있던 우리 7남매는 시래기죽으로 때운 저녁 식사에 쉽게 배가 꺼질세라 되도록 적게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곤 했는데 그럴 시간이면 을의 남자들은 새끼를 꼬았고 할머니, 어머니, 누나들은 구멍난 옷들을 꿰매거나 수확해서 말려둔 콩들을 쏟아놓고 그 사이 섞인 돌들을 골라내곤 했습니다. 아마 그 시절 시골 마을의 풍경은 거의 비슷했으리라 봅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면 눈 덮인 산과 달빛이 고요히 마을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런 풍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집은 초가집이었고 비가 오면 지붕이 군데군데 샜습니다. 방 안 벽에는 흙이 갈라진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마저도 우리는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가난을 가난이라 느끼기보다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은 우리 것이 아니었고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른 새벽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농가 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삽과 호미, 곡괭이를 넣은 지게를 짊어지고 나가는 아버지의 그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는 왜 늘 저렇게 무거운 걸 지고 다녀야만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었으며 농가 밭으로 나가 억척스레 풀을 뽑으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안일이 밀려도 삭바느질이 쌓여 있어도 결국 논밭일을 도우러 나가셨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는 부모님의 얼굴과 손등은 흙먼지와 햇볕에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실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우리 가족은 늘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밥상에는 늘 보리죽이나 강냉이죽이 올랐습니다. 말린 나물이며 김치며 무언가 먹을 수 있는 푸성기는 늘 죽이란 이름으로 끓여졌고 간장, 된장, 고추장을 상 가운데 놓고 각자 부여받은 죽그릇에도 감사해하며 먹는 나날이었습니다. 쌀밥은 명절 또는 제사 때나 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쌀밥에 떡을 먹을 수 있는 날이면 아이들은 배고픔을 잊고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겨울이면 제기차기를 했고 언덕에 올라 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몇 번 나가본 읍내 장터가 멀리 보이는 그 언덕에서 연을 날리며 나는 아마 먼 곳에 존재하는 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이면 맨발로 냇가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쳤습니다. 대나무를 가늘게 잘라 엮어 만든 통발에 미리 딱딱하게 말려둔 된장을 자그마하게 쪼개어 넣어두면 송살이나 피레미가 잡히곤 했는데 때로는 손바닥만한 붕어나 가물치, 메기가 들어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나는 수초들이 자라난 사이에 통발을 몇 개 설치해 두었는데 형과 누나들도 어느 자리쯤에 통발을 넣어 두었는지 모를 만큼 비밀로 해두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나는 통발들을 설치한 곳마다 돌며 그 안에 갇힌 물고기들을 수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0살 남짓이었을 나이였는데 어린 내가 가져온 물고기들은 내장과 지느러미를 떼어내고 가마솥에 푹 고아서 가시를 발라내고 역시나 시래기며 배춧잎 말린 것, 깻잎 된장, 들깨 간 것 등을 넣고 배급받은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어 넣고 어죽을 끓이면 우리 가족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마을 어귀에 모여 앉아 어른들이 들려주는 전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전쟁 때는 마리아하며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무서우면서도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안겨 방공호 속에서 들었던 총소리, 대포 소리가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가을철 수확 후 소작류를 내는 날이면 아버지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논밭에서 거둔 곡식의 절반을 마름에게 내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허리 펼 날 없이 일하신 아버지가 마름의 집에서 수확물을 정산하고 돌아오실 때는 등에 진 지게 가득 붉은 저녁놀이 허망하게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의 아버지 앞에 고물고물 기다리던 칠남매는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마름집에서 드신 한 잔 막걸리에 취한 얼굴의 아버지는 역시 그 집에서 위로차 내어준 떡 몇 덩이와 돼지 뒷다리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우리들을 빙긋이 웃으며 그 큰 품으로 덥석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우리 자식들 굶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위로하셨지만 그 마음은 또 오죽하셨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병이 들면 옆집에서 죽을 쑤어 갖다 주었고 누군가 논에서 일하다 다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대신 김을 매주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장터 가는 날을 가장 기다렸습니다. 아직 한밤중 같은 새카만 새벽 어머니는 나를 깨워 얘야 장 보러 갈 준비하자 하셨습니다.
나는 소작을 붙이지 않는 유일한 우리 소유의 100평 남짓한 밭에서 키운 배추를 따서 손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장터까지는 8km가 넘어 한참 걸어야 했는데 읍내 장터가 가까워질수록 걸음을 옮길 때마다 풍경이 바뀌었고 그 속에서 나는 세상이 넓다는 걸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사람들로 푹 젖었습니다. 5일마다 열리는 그 장에서는 장꾼들이 외치는 소리, 닭 우는 소리, 팔려나가려, 어미젖도 채 떼지 못하고 실려온 강아지들의 낑낑대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걸음을 듬뿍 내고 잡초를 제때 뽑아주며 기른 우리 집 배추는 다른 사람들이 기른 배추보다 더 컸고 무거웠기에 우리 배추는 늘 남들 것보다 먼저 팔려나가곤 했습니다. 배추를 사가는 어른들은 내 눈망울을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고놈 참 영글게 생겼다. 나중에 큰 사람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거라.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은 늘 고단했지만 배추가 다 팔려나간 수레에는 가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이며 식량이 담겨 있어 어린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날의 장터 풍경과 어른들이 내게 해준 말은 어린 시절을 지탱해준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런 희망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나는 늘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과 마을에 대한 애착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뒤덮고 있는 가난이 소작살이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나기 힘들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았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의 어느 날 선생님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상담을 마치고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부모님을 좀 학교에 모시고 올 수 없겠느냐고 물으시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부모님께서는 많이 바쁘셔서 오실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산으로 들로 논으로 새벽부터 돌아다니며 일하면서도 내 성적은 좋았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선 가만히 그런 나를 안아주셨고 나는 온 힘을 다해 울음을 참아내려 애썼습니다. 겨우 초등학교를 마친 나는 마을에 몇 안 되는 지주와 마름집 아이들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걸 보며 힘든 줄도 모르고 밭에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에 매달려 지내던 15을 간 넘긴 어느 해 여름 마을 친구들과 개울가에 앉아 수박을 쪼개 먹던 중 친구 영철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을 추수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려 한다. 공장에 취직하면 돈 번다더라. 다른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군대 다녀오면 서울 갈 거요. 여기서 논이나 매봐야 뭐가 남는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내 가슴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밥상을 마주했을 때 나는 아버지 손등에 굳은 살과 어머니의 윤기 없이 햇빛에 탈색된 머리칼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몹시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연을 날리던 마을 언덕에 오를 때마다 멀리 보이는 하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 어딘가에 나 같은 아이가 꿈꾸는 세상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배움을 얻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세상이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산 너머 멀리 서울이라는 곳에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내가 떠나면 부모님은 어떡하실까, 동생들은?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라도 나가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늦가을 밤 개울물 흐르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느님, 우리 애들 굶기지 말고 병만 안 걸리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듯한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감추고 나는 집 안에 들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누워서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나는 작은 보자기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자기 속에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지어주신 주먹밥 몇 개와 낡은 옷 한 벌, 속옷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삽자루를 들고 마당에 서 계셨고 나를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거라 살아남아라 그래야 우리 집도 산다 내가 희망이다. 그 말씀은 마치 명령 같았고 동시에 축복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의 희망이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숙여 절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역까지는 마을에서 반나절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며칠을 비가 내리지 않아 먼지가 보얗게 피어오르는 흙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수없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향집이, 마을이, 산이 점점 멀어질수록 내 가슴속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추스리며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군에 가는 청년, 보따리를 짊어진 장사꾼, 아이 손을 잡은 아낙네까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표를 움켜쥐고 객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그 답답함조차 낯설고 설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맞은편에 앉은 군인이 나를 빤히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어린 것이 혼자 어디 가냐? 서울 갑니다. 서울?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터 찾아야지요. 군인은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용기가 대단하다. 아무튼 겁먹지 말고 버텨라. 그 짧은 대화가 내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차는 덜컹이며 산과 들을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고향 들판과 달리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광경은 낯설면서도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삶이 열리겠지 하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어린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80대에 접어든 지금 그때의 기차 안에 앉아 까만 눈동자를 빛내고 있던 어린 나를 떠올리면 그저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고만 싶습니다. 마침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역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섞여 나오는 소음은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말소리, 자동차 경적, 짐수레 끄는 소리, 고함, 웃음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크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고향 마을의 고요함과는 너무도 다른 서울. 상상했던 것보다 서울을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것보다도 서울은 훨씬 크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모두들 바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마치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이곳에서라면 나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발걸음을 떼고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청계천 주변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내가 상상했던 서울의 화려한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공구 상점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어둑한 저녁이 되어 철문을 내리고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라는 사람 없이 무작정 올라온 서울이었기에 내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얼마 되지 않는 푼돈만 남아 있었고 아는 친척이나 지인도 전혀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작정 걷다가 청계천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 이미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 안 되는 쌀과 보리로 밥을 지어 소금을 넣고 뭉쳐 만들어 주신 주먹밥을 보따리에서 꺼내 조금씩 베어 먹었습니다. 두 덩이 남은 주먹밥은 내일 아침과 점심 식사가 되고 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날 밤 청계천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나는 벽돌 더미가 쌓여 있는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넓은 서울에서 나 같은 촌놈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곧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고향에 돌아갈 순 없어. 여기서 버텨야 한다. 버텨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속으로 되뇌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우선 청계천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청계천변에 자리한 전파상, 공구상 앞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흥정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인들과 손님들은 고향 마을의 내 부모님이나 이웃들처럼 손에 괭이를 들고 힘들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열된 물건들 중 손님들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게에서는 손님이 가져온 라디오를 고쳐주고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부피의 전기선과 부품이 내가 힘들여 운반해 내다 판 배추 한 수레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었습니다. 그 하루를 보내고 다시 벽돌더미로 돌아온 나는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느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먹밥도 떨어져 저녁부터 굶었기에 더욱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아직 상하지 않은 음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부끄럽고 서러웠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허겁지겁 삼켰습니다. 다음 날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고 무작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줄인 배보다 더 큰 것은 일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철제 간판 위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남도전파사. 가게 안에는 전기선과 전자부품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고 주인은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씻지 못한 나의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흙먼지로 더러웠습니다. 사장은 잠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열심히만 해라. 그 순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나는 곧바로 가게 구석에 마련된 간이침상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서울살이가, 아니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은 고되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 가게 안팎을 쓸고 닦았고 하루 종일 전선을 나르고 부품을 정리했습니다. 전기 제품의 이름이며 쓰임새를 묻는 손님들의 질문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며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저 어린애가 뭘 아느냐며 의심하던 손님들도 시간이 흐르자 이 녀석 제법인데 하며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주어진 일을 넘어서서 움직였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물건을 닦아내고 손님이 보기 좋게 진열대 배열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장이 퇴근한 뒤에도 가게 불을 끄지 않고 늦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까 싶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찾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3달쯤 지나자 사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월급을 주막 9급 공무원 초봉쯤 되는 돈이다. 나는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그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지만
사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좁은 간이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내가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날 이후 물건 하나하나에 더 애착을 가졌고 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더 소중히 대했습니다. 그 부지런함과 열정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에서의 나날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밤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서울은 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울은 버티는 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하루 성장했습니다.